Do you want to go on a big, bold, beautiful journey? Yes? Pick up Sarah. I do. My car won't start. Mine told me to pick you up. Everywhere I go leads me. 빅 볼드 뷰티풀. 이 영화를 개봉 첫 상영 때 보고 왔습니다. 대도시 예술영화 상영관에서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유수 신문이나 문예지에는 개봉 당일까지 리뷰나 비평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굳이 멀리까지 나가서 본 것은 외국 비평들을 읽고 과연 그렇게까지 혹평을 받을 작품인가 궁금해서였습니다. 비록 부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었지만 그래도 대부분 외국의 저명한 영화 리뷰에서는 빠지지 않고 다뤘습니다. 혹평일지라도 언급한다는 것은 보고 비평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반증, 즉 반어적 강조이자 역설입니다. 감독은 아직 본명이 알려지지 않은 한국계 미국인 코고나다입니다. 예명은 오즈 야스지로의 각본가 이름 코고노다에서 따왔다고 하죠. 코고나다 감독은 영화평론가 출신인데 2017년 첫 번째 장편 극영화 콜럼버스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탁월한 현대건축이 밀집한 도시 인디애나주 콜럼버스에서 어려운 가정사를 지닌 10대 소녀 케이씨가 미적 열정을 깨우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로 감독은 2017년 제33회 로스앤젤레스 아시안 퍼시픽 영화제에서 앙상블 캐스트상, 각본상, 촬영상을 수상했죠. 이른바 3관왕입니다. 두 번째 장편 영화인 2022년 애프터 양도 주목받았습니다. AI 휴머노이드와 가족이 강렬한 정서적 유대를 맺는 미래극으로 연출된 애프터 양은 제42회 국제영화비평가연맹 한국본부상과 제38회 썬댄스 영화제 알프레드 P. 슬론상을 수상했습니다. 두 작품을 통해 그는 지적이고 복합적인 에세이 영화의 대가로 알려졌습니다. 가디언지의 브래드쇼에 따르면 이번에 나온 빅 볼드 뷰티풀로 코고나다 감독은 대담하고 원색적인 로맨틱 환영극으로 도약을 시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죠. 이왕 혹평이라는 얘기로 시작했으니 혹평들을 소개하고 반론과 저의 견해를 덧붙이겠습니다. 친구의 결혼식에서 우연히 만난 데이빗과 세라가 기억의 문으로 안내하는 미스터리한 내비게이션을 따라 과거의 한순간으로 향하는 익숙하고도 낯선 여행을 떠나서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데이빗은 콜린 파렐이 연기했고 세라는 마고 로비가 맡았죠. 가장 심한 혹평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뉴요커지의 브로디 평론가가 환상은 익숙한 이야기 줄거리를 개략적으로 그리는 데 쓰일 뿐이고 형이상학적 전제는 인물들의 삶에서의 드라마적 이해관계만큼이나 모호하게 남는다. 결과물은 거의 무형에 가까울 정도로 희박해진 영화이며 오랫동안 영화관에서 경험한 것 중 가장 무경험에 가까운 작품이다 라고 썼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길게 비평할 가치가 있는 영화는 비록 부정적이더라도 볼 가치가 있는 법이라는 위로를 덧붙이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버라이어티지의 레플리도 감정적 근거를 제공하지 않은 채 그 요구를 지나치게 밀어붙인다고 하며 구체적으로 결혼식에서 만나는 두 믿기 어려울 만큼 매혹적인 연애 기피증자 세라와 데이빗 사이에서 전개되는 역경을 거스르는 사랑 이야기를 끝내 설득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인디와이어와 헐리우드 리포터는 제목부터 부정적입니다. 인디와이어에서 라탄치오는 코고나다의 대단히 지루한 작품은 대단하지도 아름답지도 않다라는 제목의 비평에서 두 사람은 로맨틱 코미디의 전형을 오려붙인 종이 인형에 가깝다고 했고 헐리우드 리포터에서 로스는 지나치게 감상적인 실패작이라는 제목을 달아 이 영화를 플라스틱 같은 신파로 규정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평론가 유도 감정의 파고를 내세우는 작품치고는 기술적 구성도 이상하리만큼 잠잠하다. 심금을 울리는 방식에는 형식적 나약함에 배어 있다고 혹평에 가세했습니다. 10월 22일 오후 6시 45분 프랑켄슈타인과 같은 날 개봉해서 프랑켄슈타인을 먼저 보고 10여 분 동안 빵으로 간단히 저녁을 때운 다음에 이어서 관람했는데요. 힘들었지만 졸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프랑켄슈타인을 볼 때는 조금 졸았거든요. 저만의 감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악의 일상화에서 평범하게 생겨나듯 선의 일상화에서도 평범한 진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영어 원제는 빅 볼드 뷰티풀 저니, 즉 대단하고 용감한 아름다운 여행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지 않아서 아쉽지만
여행이라는 단어가 빠지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적절한 제목입니다. 그 빠진 자리에 사람, 연인, 삶, 결심 등 다양한 단어를 넣을 수 있습니다. 영화 내용과 관계없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여행이라는 기표를 하나의 상징으로 해석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말로는 그 단어를 생략함으로써 해석의 가능성을 더 명확히 한 것일 뿐이고요. 저는 대단하고 용감한 아름다운 결심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들의 여행은 환상적이지만 연애 기피증을 앓고 있는 두 사람에게 이 결심은 구체적이고 대단하고 용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피증을 극복하는 서사는 비록 일상적이고 진부하지만 그것을 헤쳐나가는 과정은 용감하고 아름답습니다. You are capable of being happy. 두 사람의 경험은 딱히 특별하지 않습니다. 부적절한 사랑 때문에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해 연애 기피증을 앓게 된 사라, 늦둥이로 태어나 과잉 보호 아래 자라서 특별한 줄 알았던 자신이 첫 고백에 실패한 후 연애 기피증을 앓는 데이빗.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연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그것은 대단히 큰 시련을 겪게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들이 착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결심을 할 수 있는 품성을 지녔다는 말이죠. 그리고 위대한 결심도 알고 보면 그다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성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상화된 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듯이 성찰하지 않는다면 시련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연애 기피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성찰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영화에서 중요한 단어는 커미트먼트 포브입니다. 저는 연애 기피증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약속, 헌신, 전념이라는 커미트먼트와 공포, 혐오라는 뜻의 포브가 합성된 신조어입니다. 일반 사전에 등재되지는 않았는데요. 위키셔너리에는 A person who is reluctant to form a commitment in a romantic relationship으로 나와 있죠. 장기적인 진정성 있는 연인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는 증상입니다. 공포증이나 혐오증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두 심리를 모두 포함하는 단어로는 기피증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에서는 혐오보다 공포, 즉 두려움에 의한 기피증에 더 가깝기 때문이죠. 연애 기피증을 앓는 것이 성찰에 들어갈 수 있는 심성을 갖추고 있다는 증거라면 다음 단계는 성찰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영화에서 판타지로 처리된 신비로운 여행입니다. 그들의 성찰 과정을 환상으로 처리한 것이죠. 이 영화에서 그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반을 지나면서 영화는 뮤지컬 연극처럼 바뀝니다. 환상과 대화가 짧게 연결되는데 일부 대화 장면은 배경 없이 두 사람의 대화로만 구성되기도 하죠. 노골적인 브레이트적 소격 효과 기법입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약점이 서사 구조인데요. 음악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 호흡도 약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많은 평론가들이 언급하는 것이 서사 구조입니다. 일부에서는 코고나다가 직접 각본과 편집을 맡지 않았다는 변명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도 서사 구조는 약합니다. 적어도 이 점에서는 비판적 시각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세라와 데이빗이 왜 신비로운 여행을 떠나게 되는지에 대한 관객의 이해를 고려하지 않고 영화는 대뜸 렌터카 회사로 데이빗을 데려가고 그 렌터카로 이상한 여행을 떠납니다. 데이빗이 세라를 만나고 그들이 동행하게 되는 이유도 그다지 설득력이 없습니다. 비오는 날 야외 결혼식이 등장하고 좋고 폴리아되를 생각하게 하는 우산들을 비춘 화면들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죠. 이런 경우 서사가 전개되면서 점차 사연이 드러나고 그것이 감동으로 이어집니다. 이 영화도 그 전개를 따르고요. 그런데 뒤의 감동과 설득도 다소 설명적이고 평면적이어서 공감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세라와 데이빗이 과거와 유의미하게 연관되는 상황을 겪고 그 상황에서 자녀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처리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개별 대사로도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라는 어머니를 회상하며 아낌없이 준다고 말하죠. 요즘 대사로는 진부합니다. 그 밖에도 연인들이 나누는 대사로 적절치 않은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뮤지컬 요소를 가미한 연극이라고 가정한다면 저는 볼만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뮤지컬 넘버가 없는 뮤지컬 요소의 가미이지만 공교롭게도 많은 비판적 시각들도 동의하는 가장 매력적인 장면이 데이빗이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서 학교 뮤지컬 공연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씬입니다. 첫사랑 고백에 실패하고 그 상심이
연애 기피증의 발단이 되는 장면이죠. 유의해서 감상할 만한 씬입니다. 빅 볼드 뷰티풀은 그리 대단한 스토리나 사연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지는 작품입니다. 영화에서 반복되는 마음을 열라는 주문은 결국 또다시 실패한다고 해도 너와 함께라면 그 실패를 겪고 다시 시도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메시지로 연결됩니다. 진부한가요? 진부함 속에는 악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진리도 존재합니다. 선과 진리도 멀고 험난한 특별한 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깨닫는 과정이 세라와 데이빗의 신비한 여행입니다. 이 신비로운 여행이 제목처럼 대단하고 위대하고 아름답게 되는 것은 그들의 이러한 깨달음 때문입니다. 진정한 신비로운 여행은 이 결심 이후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전개되는 여행이 고통을 돌아보는 이상한 여행이라면 영화가 끝나고 두 사람이 이어갈 여행은 고통을 이겨내고 행복을 쌓아가는 아름다운 여행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화평론가 정병기였습니다. We just need someone to share it with. Everywhere I go leads me back to you.